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방송으로 보내드리는 김종대의 레이더입니다. 지난주 최상병 특검 관련된 여러 속보를 전해드리면서 여러분 놀라기도 했고요. 그리고 그것이 많이 전파가 되어서 김종대 의원이 갖고 있는 정보가 언론보다 훨씬 빠르다는 거 확인하셨을 것입니다. 자, 오늘도 김종대 전 의원과 함께 최상병 특검과 관련된 세세한 내용들, 우리가 모르는 내용 하나하나 확인해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김종대 전 의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예. 제가 두 번 인사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 정말 하루에 방송을 뭐 너댓 개씩 이렇게 하시면서도 꼭 스픽스를 이렇게 찾아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인사 두 번으로 좀 가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자, 지금 이제 사건이 윤석열 대통령으로 이제 직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의혹에서 대통령이 통화했다는 게 알려졌고, 또 통화를 이제 대통령실 전화와 개인 폰까지 직접 사용했다 이렇게 나오고요. 지금 억측이 또 난무하고 있습니다. 일단 좀 구분해서 질문을 하겠는데, 대통령이 공용폰으로 쓰고 난 뒤에 개인 폰으로 3번이나 전화를 했다라는 이 사안 어떻게 일단 보는 게 맞습니까? 근데 그거는 그날의 특수성을 좀 감안해야 될 것 같은데, 우선 관저에서 휴가 중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무실로 출근 안 한 상태라는 거. 그 다음에 무언가 다급하게 연락을 할 때 이종섭 장관하고는 과거에 대통령 후보 시절 그 이전부터 같이 국방 포럼을 했던 사이니까, 그 포럼에서 이종섭, 대통령 경호처장 김용현, 그다음에 1차장 김태효, 그다음에 국방부 차관 신범철이 다 그 포럼 출신이거든요. 그 저장이 돼 있다는 걸 안다고요, 전화번호를. 그래서 다급하고 조금 어떤 약간 감정이 있는 이런 전화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적인 공간에서 전화하면서 자연스럽게 개인 폰으로 쏠렸다. 전 그렇게 보여지고, 여기에서 이제 그 공용 폰을 사용할 여유조차 없이 누구 연결하라도 아니에요. 그냥 바로 전화한 거거든요. 이러니까 대통령이 직접 전화할 만큼 그 상황이 긴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직접 전화할 만큼 긴급했다, 또는 대통령이 전화할 만큼 사적으로 아는 사이니까 뭐 개인폰을 썼다. 자, 간단히 질문 드리겠는데, 대통령이 개인폰 써도 됩니까? 원래 그건 뭐 규정이나 법에 나와 있는 건 아니지만은, 기본 자질 문제죠. 예. 그거는 저 국사에 관한 사항을 저렇게 한다 그러면은 뭐 외국의 첩보 위성 다 감청하고, 그다음에 요즘 음성에서 나오는 걸 음문이라 그래요. 사람은 지문이 있다고. 근데 음성에도 그런 특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 음문 데이터가 빅데이터로 돼가지고 저 통신에서 음성 대역을 찾아서 감청을 하니까, 네. 요즘 같은 때는. 그리고 비화폰이 아니고 그러면은 감청이 가능하죠. 야, 근데 대통령이 이제 그런 좀 안보나 또는 보안 의식이 없이 개인폰을 쓰고 있다는 것도 좀 충격적이긴 합니다. 이 경우가 그만큼 예. 당시 8월 2일 상황이 이런 걸 분별력 있게 볼 여유조차 없던 다급한 날이었던 것이죠. 자, 왜 그렇게 다급해졌습니까, 대통령은? 그러니까 내가 이 대통령 전화했다는 그 언론 보도를 보고, 예. 이 사건을 보는 시각이 좀 달라졌어요. 그래요? 예. 지금 우리가 그 대통령실의 외압, 그다음에 대통령의 경로, 또 있을지도 모르는 로비, 이런 차원에서 문제를 봤거든요, 여태까지. 근데 저는 지금은 그렇게 보이지가 않아요. 그렇습니까? 이런 작년 8월 2일 상황에 가장 들어맞는 한순간을 꽂으라면 1973년의 윤필용 사건입니다. 네. 설명 좀 해주시죠. 당시에 수도경비사령관 윤필용 중장이 73년 가을에 이후락 정보부장하고 술판을 벌였는데, 그 술자리에서 한 우연한 말 한마디가 있었어요. 거기에 이제 박정희를 지칭하며 각하도 이제 노쇠하셨으니 다음 후계자는 형님이 되셔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 예. 근데 혁명 동지잖아, 오히려. 네, 예. 그래서 편하게 얘기를 한 건데, 실제 자연스럽게 얘기를 했겠죠. 이 말 한마디가 예. 쿠데타 모의 사건으로 둔갑해가지고 박 대통령 귀에 들어갑니다. 박 대통령이 한간에 어디 뭔 후계자 논의가 있다는 정보 보고를 비선 라인에서 받은 거예요. 그 조금 불확실한데 그걸 누가 퍼뜨리고 다니냐 보니까 서울신문의 신각수 사장이에요. 네. 그 신 사장을 불러가지고 골프를 쳐요. 그러면서 물었죠. 임자,
세간에 후계자 얘기가 있고 당신이 그 얘기를 하고 다녔다는데 무슨 얘기야? 그러니까 아이, 각하 제가 그런 걸 어떻게 합니까? 불경스럽습니다. 이랬던 거죠. 근데 골프장에 와 있던 경호 실장, 저기 그때 박종규입니까? 박종규가 예. 피스톨박이 예. 권총을 뽑아 옵니다. 그래서 그 신사장한테 머리에다 권총을 대면서 저기 뭐야 이거 각하가 묻잖아 지금 반말로 예. 후계자 얘기 있었다며 이러니까 거기서 불어버려요. 골프장에 서가지고 예. 사실은 얼마 전에 이후락 정보부장한테 들은 얘기인데 그저 술자리에서 윤필용 수경사령관이 그런 말을 했답니다. 이래가지고 극대노한 여기서 이제 경로가 나온 거야. 예. 저기 뭐냐 그 당시에 강창성 보안사령관 훗날 국회의원을 하죠. 전두환한테 하나한테 미움받아가지고 삼천교육대까지 간 거기한테 전화를 합니다. 다 잡아들여. 전부 다 잡아줘죠. 이래가지고 수경사에서 장군 2명, 육군본부에 윤필용 세력으로 의심되는 장교들 10명, 도합 13명이 모진 고문을 받아. 네. 그래가지고 쿠데타 모의로 몰아가려고 했는데 쿠데타 모의한 증거가 없거든. 그래가지고 전부 다 이제 뭐 근무지 이탈, 뭐 또 횡령, 뭐 이런 걸로 이제 별건으로 처벌을 해가지고 윤필용 그때 수경사령관이 사실상 정권의 2인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던 위세가 거기서 꺾이고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아요. 이게 윤필용 사건이에요. 그때는 뭐 항명죄였습니까? 어떤 제목은 뭡니까? 그냥 횡령 뭐 이런 쿠데타 거. 모의니까 일종의 반역 뭐 이런 거 유신헌법 시대 아닙니까? 예. 그런데 저기 뭐냐 훗날 이건 가짜 일단 쿠데타라는 건 없었거든. 네. 예. 근데 극대노한 거예요. 제가 왜 이 얘기를 길게 했느냐? 박정훈 대령이 그날 아침에 저기 수사관들을 경북경찰청에 보내서 사건 이첩을 시작한 게 10시 반입니다. 네. 그리고 11시경에는 이 사실을 한 해병대 사령관이 저기 다급하게 이첩 중지 명령을 내렸는데 때가 늦은 거예요. 그래서 이 11시 50분쯤 이첩이 끝나버렸어요. 이게 정권을 뒤흔든 전체를 그날 하루에. 이래가지고 모르기는 해도 그 사흘 전에 31일 날 분명히 대통령이 경로하며 지시를 했거든. 사단장을 이렇게 넘기면 누가 사단장 하란 말이야. 하면서 국방부 장관한테 전달해 여기까지 한 게 사흘 전인데 사흘이 지나가지고 뭐야? 들어온 소식이 이첩을 했다. 사단장을 포함해 가지고. 네. 이건 경로 수준이 아니라 극대노 수준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거는 총칼을 안 들었기 때문에 쿠데타라고는 할 수 없지만 이거는 저기 대통령 나에 대한 해병대의 정면 도전이다. 이거는 저기 일종의 항명이자 도전이자 이런 어떤 아주 나를 정말 완전 개무시하는 거의 이성을 잃을 수준까지 가는 것 같아요. 그렇게 돼 보니까 그날 벌써 저녁에 낮에 그 저기 박정훈 대령 보직해임, 저녁에 항명 수괴 입건까지 하루에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지금까지는 추론과 추측과 또는 합리성이라는 좀 논리적 접근 이런 것이었는데 말씀 들으니까 거의 사실일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스토리가 딱 이어지고 예. 그 시간에 그렇게 자주 또는 길게 통화를 했던 것, 개인 폰을 썼던 것, 그리고 그날 이후에 박정훈 대령이 항명수괴죄로 보직해임과 그냥 그 이제 구속 수사 지시가 그거는 내려간 이제 구속 수상 그 뒤에 영장을 치는데 시간이 걸린 거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간 것은 대통령이 이제 극대노하면서 직접 이종섭한테 지시했다. 자, 두 사람이 생년이 같은 거죠. 1960년생이면 거의 이제 비슷한 나이인데 직접 전화해서 이렇게 극대노를 엄청나게 퍼댔을 겁니다. 퍼댔다고 한 것이고 그러고 나서 화들짝 놀랐다면 자, 이런 추론으로 보면 대통령이 그날 이종섭 장관뿐만이 아니고 대통령실에 있는 참모들한테도 지시를 별도로 했을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아니 이거는 일종의 어떤 그러니까 법을 다루는 사람이기 때문에 항명이지 실제로는 쿠데타라고 본 거예요. 네. 실제로는. 그러니까
우즈베키스탄에 가 있던 장관 보좌관이 해병대 사령관한테 계속 확인한 게 나도 그때 그거를 좀 흘렸는데 이 사건을 보고 다시 문자를 보니까 해병대 사령관한테 다시 질문을 하거든요. 박진희 군사보좌관이 수사단의 이첩보류 지시를 제대로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이 극대노한 거는 아니 지시한 게 왜 이렇게 됐어? 예. 지금 이렇게 화를 내니까 군사보좌관이 뭐부터 확인을 해야 되겠어요? 지시가 제대로 내려갔냐? 네.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걸 묻는 거예요. 문자로. 그러면은 그게 그날 우즈베키스탄에서 그 김기환 사령관한테 보내는 질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우즈베키스탄에서도 아주 비상이 걸린 거란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혼쭐이 났겠냐고. 예. 그래서 이게 하루에 다 이루어지는데 광란의 하루였다. 광란의 하루. 자, 그러면은 이제 이것을 국방비서관한테 대통령이 지시를 했거나 누군가 대통령의 뜻을 이종섭 장관에게 직접 통화를 했다면 대통령이 또 누군가에게 얘기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막 급히 움직이면서 이 사건을 처리하는데 그러면 국방비서관이 난리를 쳤겠지. 그러니까 임기훈 국방비서관이 자, 그러면 국방부로 연결을 하게 됩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국방부도 했지만은 해병대에도 전화를 해병대에도 했고. 전화를 했고 그때는 통화 기록에 그러면은 다 나오는 거죠. 공직기강 비서관은 아직까지 연결되지 않은 공직기강 비서관도 법무관리관한테 전화를 하고. 법무관리관이 했다면 그러면은 공직기강 비서관이 국방비서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습니까? 아니면 그거는 나온 게 없죠. 나온 게 거긴 없죠. 수사한 적이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나올 수가 없죠. 그리고 추론을 하면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은 누구한테 전화를 받습니까? 아니 추론을 그거는 해보면. 아니 관저에서 난리가 났다 그러니. 그러니까요. 이건 뭐 항명 쿠데타 같은 얘기를 해버리니 얼마나 비상사태였겠습니까? 그러니까 공직기강 비서관이야 대통령 최측근 복심이고. 아마도 박정희 대통령이 강창성 보안사령관한테 다 잡아들여 이랬듯이 그런 전화를 받았을 가능성도 높고. 국방비서관 라인뿐만이 아니라 공직기강 비서관까지 나섰다면 대통령이 이종섭 장관에게 직접 전화해서 경로를 했고 극대노했고 그것이 어떤 식으로든 누군가에 의해서 직접이든 간접이든 공직기강 비서관으로 갔어. 그때부터 법기술자가 어떻게 이 사람을 법적으로 항명으로 그리고 수개죄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를 했겠죠. 뭐 논의할 틈도 없이 법적 검토할 틈 없이 바로 그냥 당일에 그냥 국방부 검찰단을 내려 찍은 거죠. 자, 그렇게 이제 보는 것이 합리적인데 지금까지는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 번도 경로한 적이 없다. 한참 지나서 증거가 나오니까 경로할 수 있는 거 아니냐까지 갔다가 대통령의 경로한 적 없다고 누가 얘기를 했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건 이종섭 장관 말이고 예. 기자 질문에도 답변을 못 하잖아요. 그 경로에는. 그러니까 이종섭 장관 말도 어쨌든 대통령은 경로한 적이 없다고 하니까 아니죠. 이종섭 장관한테 경로한 적 없다 그러지 관저에서 경로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 진술한 적이 없죠. 없지만 거기에 있던 비서관이 국민의힘의 중진 의원한테 그런 사실을 알렸다는 것도 뒤에 그건 7월 31일 상황이고 예. 그때 그 회의 때 경로했다는 얘기고 예. 지금 얘기하는 건 8월 2일 상황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경로 1, 경로 2가 있죠. 자, 그렇게 해서 대통령이 이제 경로를 했다는 것은 왜 경로를 했느냐는 것은 당연히 항명이다 또는 쿠데타라고 생각을 했다 치고요. 출발이 임성근을 이제 구제 또는 보직 해임을 막아주자라고 했던 부분은 전혀 진도가 지금 안 나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대통령이 그러니까. 그렇게 했느냐는 부분은 그건 이제 로비에 관한 문제로 내가 설명을 많이 하는데 예. 그 8월 2일 상황은 예. 임성근이고 뭐고 이런 게 아니에요. 예. 임성근 사단장은 이날은 관심 밖이에요. 예. 이첩을 하지 말라고 분명히 지시를 했는데 그리고 장관이 8월 9일 날 우즈베키스탄에서 귀국하니 그때까지 보류하겠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분명히 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첩을 했다. 여기에 대통령 본인이 충격을 받은 거지. 그러니까 임성근에 관한 건 7월 31일 상황을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되는 거고 8월 2일은 비상사태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대통령 통화를 지금 얘기하는 건 그 네. 대목을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말씀을. 8월 2일 상황에서 극대노를 했다. 2차 이제 경로다라고 했던 요것은 정확하게 법적으로 따지면 대통령의 통치 행위에 대해서 명령을 불복종했다. 국군 통수권자의 지시를 이렇게 확대해서 갈 수 있습니까? 아니 본인은 그렇게 생각했죠. 그리고 해병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몰랐지 대통령은. 자, 자신이 그렇게 7월 30일 날 경로하면서 지시를 했으면 당연히 해병대가 조치 중이라고 믿었던 거죠. 그랬는데 실상은 어떠냐 하면은 해병대 사령관은 박정훈 대령한테 이첩 보류하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8월 2일에는 그걸 모르고 이첩이 됐다 그러니까 저기 수사단장이 해서 잡아들여 이런 분위기로 갔지만 사태 파악이 안 되고 완전히 다 그냥 우당탕탕탕탕 전부 그때는 부지불식간에 벌어진 일이라 이거예요. 그러면 대통령의 지시가 실제 이행이 안 됐습니까? 이행이 안 되는데 됐죠. 박정훈이 자기가 그냥 거부를 해버린 겁니까? 아니 그걸 책임자는 김계환 사령관인데 예. 김계환은 중간에 끼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우즈베키스탄에다가도 아이 뭐 저기 지시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이렇게 박진희가 물으니 근데 수사단 입장은 이렇습니다. 지 의견은 빼고 그다음에 박정훈 대령한테는 뭐 이첩하라 마라 얘기 없이 그냥 대통령이 경로했다 그러고 이 사람은 중간에서 자기가 이걸 책임을 지고 판단을 해야 될 사람이 한 번도 결정을 내린 적이 없어요.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내가 네. 알아보니까. 만일의 경우에 빠져나갈 궁리를 한 거죠. 그 지금은 이 사람이 주범처럼 돼 있지 않습니까? 김기환 사령관이. 위증을 수도 없이 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박정훈 대령 입장에서는 그날 저녁에 항명수계 뭐 이럴 때 내가 왜? 전날 보고 다 하고 갔는데 아니 정상적으로 갔는데 내가 왜? 법대로 했는데 그러고 사령관도 처음에 항명수계 그러니까 기절할 뻔했다는 거 아니야. 왜 해병대가 항명수계? 그런데 이제 해병대 사령관 그때부터 자기는 빠져나갈 궁리를 한 거지. 그래서 8월 4일부터 말이 바뀌죠. 네. 그때 검찰에 참고인 조사를 받잖아요. 예. 김기환은 그러면서부터 바뀌죠. 그러니까 그건 윤필용 사건 때도 이후락이 분명히 지가 얘기를 들어놓고 만회하려고 윤필용한테 다 뒤집어 씌우고 그래서 그 과잉 충성이 시작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2년 후에 김대중 납치 사건이 있었잖아요. 똑같은 거요. 똑같은 거라고. 김계환은 이제 저기 박정훈을 악마화해서 쳐내고 자기는 붙은 거죠. 사태가 너무 커지니까 이렇게 된 거지. 그러면은 여기까지 이제 사건을 종합해 보면 법을 수호하겠다고 하는 박정훈 대령과 극대노 해가지고 뭐 누구 넣으라 빼라 하는 어떤 그 국방부의 그 권력의 힘에서 김계호는 갈대처럼 흔들리다가 사태를 수습 못하고 김계환 박정훈 대령한테 모든 걸 덮어씌우고. 그건 그 뒤에 예. 이렇게 되면서 이게 모든 게 엉킨 사건이라고 예. 이게 모든 게 뒤 엉켜버린 거예요. 여기다가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각자 생각이 다 다른 거예요. 그랬는데 나는 8월 2일이 광란의 하루였다. 광란의 하루였다. 그러니까 모든 독재자는 항상 의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해병대가 자기를 완전히 능멸한 거다. 이게 뜨거운 맛 좀 보여줘야 되겠다 이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날 일이 터져버린 거지. 두 가지로 나눠 질문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개입해서 내 지시한 것이 이행되지 않았으니 이것은 항명이다. 그래서 당연히 얘들을 감옥에 넣어라. 이렇게 하는 것은 통치행위 맞습니까? 아닙니까? 참네. 아니 자기의 의심병이 도진 겁니다. 그래 죄 없는 사람한테 그러니까요. 윤필용이 무슨 쿠데타 모의를 했습니까? 그건 그냥 서슬퍼러는 시대의 얘기는 그 시절 얘기야. 자기가 지금 스스로 의심병에서 내가 이렇게 장악이 안 되는 대통령이야? 이런 식으로 이래가지고 그 바이든 날리면 그때만큼 대놓은 것 같아요. 그때만큼. 그러면서 이제 아주 파국적 상황으로 치달은 거죠 이게. 대통령이 그런 이제 부당한 지시는 범법이고
당연히 탄핵 사유가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아니 보통 같으면 이런 일이 있을 때 야 어떻게 된 건지 빨리 좀 알아봐. 예, 이 정도면 족하지. 그리고 다 조사해서 나한테 보고해. 이러면 됐지. 뭘 전화를 해서 잡아 넣으라 마라. 뭐라고 아니 이게는 이 양반은 지금 검사 출신 윤석열이 아니라 완전히 마리에 올라탄 네. 감히 나에게 이럴 수 있어? 이런 폭군의 모습으로 돌변하여 있는 겁니다. 이게 네. 이게 여기 뭐 전문성이고 뭐고 따질 겨를도 없어요 이때는. 그 당시의 상황은 대통령이 뭐 법기술자다 이런 쪽이 아니고 자기 감정에 의해서 그렇죠.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던 것에 대한 이제 확실한 조치, 격분이라고 해야- 격분, 뭐 그리고 조치를 하라 이제 이렇게 갔던 거고 그날 하루 그렇죠. 동안 그 많은 일이 이제 벌어졌다. 전화 통화만 뭐 거의 세 자릿수. 예, 거기에다가 대통령 안보실, 국방부, 모든 어떤 그 공직기강 비서실, 경찰청까지 총출동해가지고 저기 이럴 정도면 뭐냐면은 어떤 대통령이 그 선포한 비상사태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비상사태대로. 근데 그런 일이 이제 뭐 일어났다는 게 지금 드러나지 않습니까? 네. 그럼 그 사건까지 한 10개월, 뭐 9개월 정도 지났는데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의혹을 제기했지만 대통령실은 왜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도 정황적으로든 또는 사실적으로든 아무 말이 없습니다. 아무 말이 없었던 그 이유는 뭡니까? 시인을 할 수는 없고, 예, 또 부인을 하면 문제는 더 커지고, 이게 어떤 딜레마 같은 상황이라고 저는 해석이 되고요. 네, 죄 지은 놈이 왜 잡아야 가네? 이건 참 어리석은 질문이잖아요. 예. 그런 것들은 이제 하나의 어떤 그 우리가 상식선에서 하는 얘기고, 제가 보기에는 그 이후에 박정훈 대령이 항명으로 지금까지도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만은 자기 감정을 주체를 못하는 일종의 어떤 그 광기 어린 히스테리라고 저는 보여지는 거고, 차분히 뭘 살피고 왜 일이 이렇게 됐는지 하는 여유가 없었어요. 이건 그냥 쿠데타 일어난 거하고 똑같이 받아들였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대통령이 캐릭터가 특이하다 또는 대통령이 아주 이상한 행동을 했다 이렇게 넘어갈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억울한 사람이 이제 사법 처리를 받아야 되는 상황 그리고 진실은 완전히 왜곡돼 버리는데 오늘날 국정이 그런 모든 특정을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통령 말이나 감정에 따라 가지고 판이 뒤집히는 거 우리가 한두 번 본 게 아닌데 그때 8월 2일은 특별히 그게 셌다는 거예요. 네. 특별히 더 강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공수처가 수사를 하고 있고 뭐 여러 사람들 소환하고 있고 대통령실까지는 아직 가지를 못한 상황인데 지금부터 윤석열 대통령은 이 문제를 어떻게 대처할 것 같습니까? 이제 나눠서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일단 특검은 특검적으로 갈 텐데 그것은 이제 국회 사정이고 지금 현재까지 드러난 것만 하더라도 엄청난 사실이 폭로의 형식, 수사의 내용이 유출이 되면서 알려지고 있는데 대통령 지금 대응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그냥 계속 모르쇠로 일관? 그거 제가 전에 다 시간 끌기 전략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 이게 특검이 안 되고 공수처 현재 추세로 보면 이 수사 3년 걸려요. 대통령까지 다 조사 끝나고 하려면 3년 걸립니다. 3년. 지금 뭐 제가 보기에는 5%도 수사 안 했어. 5%도. 단지 정황이 드러난 것만 뿐인 거예요. 그리고 저기 그 특검이라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의 참 수건이자 염원입니다만은 계속 이걸 지연해서 민심의 피로도를 가중시키고 그러면서 민생과 연계시키고 그 다음에 공수처는 이거 저기 사실은 검사 한 명이 다 하고 있습니다. 꼭 3명의 검사가 있다 그러면 4명이라 그러지만은 사실은 사이드의 어떤 보조고 전체를 이렇게 볼 수 있는 건 그 사보에서도 한 명에 불과하다고. 근데 이걸 취재하는 기자는 지금 수백 명이에요. 네. 한 명이 수백 명 기사 다 내주고 있는 거예요. 이거 지금 동시에 피의자들을 소환해가지고 막 입을 맞추지 못하게 하고 여러 가지 조치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면 한 사람도 3번, 4번 소환하는데 서너 달 걸린다고. 이게 용산의 문턱을 넘는데 또 1년이라고. 이거 정권 말기까지 이 상태가 최선인 거예요.
지금 상태가 제일 좋은 거예요. 지금. 그러면 대통령은 아무런 뭐 응답을 하지 않고 시간 벌기 하면 그대로 지나가는 공수처가 거니까. 하고 있지 않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해놓고 그런 특검은 또 거부권 행사하고 네. 국힘 단속해서 그대로 넘어간다. 이제 이렇게 가면 국민들이 계속 기다릴 수 있냐고요. 그러면 또 국회에서 다시 재의결할 때. 그거는 국민들 사정이죠. 네. 아닙니까? 대통령은 버틴다니까. 국민들 사정이라 하면 국민을 어떻게 보길래 국민들 사정이고 내 사정이 있습니까? 국민들이 뽑아서 대통령이 됐는데 국민적 의혹을 가지고 풀어달라는데 그건 너희들 사정이고 이렇게 하면 대통령이 아니죠. 그리고 거짓말도 하도 많이 시켜가지고 지금 이거를 제가 이제 이 질문을 드리는 게 웬만큼 관점이 달라서 이 사안을 다르게 본다면 이해라도 하겠지만 이거는 너무나도 뻔한 사실인데도 이거를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고 시간 끌기로 가고 있고 그렇죠. 그리고 언론은 계속 입틀막 해가지고 알아서 하는데 일부 언론은 이거는 아니다. 자신의 양심과 기준에 의해서 계속 수사 상황들이 이제 흘러나와서 알리고 이런 반복된 거 결국은 국민들이 지칠 때까지 계속 가보자 뭐 이런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민주당이 1호 법안으로 이 최혜병 특검법을 냈기 때문에 또 한 번 이제 승부처가 오긴 와요. 그래서 여기에서 22대 국회가 어디까지 해낼 수 있는가가 초미의 관심사지만 그거야 이제 우리가 하기 나름인 거고 아까 대통령의 관점에 어떻게 할 것 같냐 그러면은 그거는 제가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버텨라. 네. 버텨라. 이거죠. 그럼 또 계속 버티면 이제 국민의힘도 역시 또 특검법 통과 안 시켜줄 거니까 또 아니 버텨서 그러니까 간다. 이제부터는 대통령 통화가 나왔다는 거는 나는 판이 바뀐다는 느낌은 와요. 굉장히 이건 중대한 문제입니다. 지금 상황이 우리가 아는 것보다 더 심각해. 예.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국민의힘을 이제 야당이 어떻게 공략할 것인가는 이제부터 시작인 거예요. 그리고 이번 특검에 대한 논의가 상당히 어떤 수위가 달라져 있어요. 그러면 국민의힘은 일단 윤 대통령을 지킬 거냐 말 거냐. 지금이야 뭐 첫 번째 표결 때는 지키는 걸로 했지만 이제 문제는 말이죠. 대통령이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죠. 저 사람 무슨 짓 하지 몰라. 그리고 지금 공개되는 내용을 보면은 거의 뭐 이건 광기 아니야? 이 위험한 사람 아니야? 어? 그러니까 무언가가 새로운 어떤 그 문제 의식들이 에너지가 충전되고 있다니까 지금 그런 상황에서 특검법까지는 통과가 어렵지 않은데 이번에도 역시 고비는 재의결일 거예요. 네. 이번에도 그러려면은 일단 3, 4개월 뒤를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최소한 지금 원구성도 안 됐으니까 판이 어떻게 짜여질지는 좀 예상하기에는 빠르잖아요. 그러나 역시 승부처는 재의결이겠지. 야, 근데 지금 김정대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대통령이 앞으로 어떻게 행동할지 모른다는 그 말씀에요. 정말로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게. 아니 그 비상사태는 우리가 아니라 용산이 먼저 시작이 됐고 그건 총선 전부터 최근에 서울경찰청장 주재로 이상한 프로젝트 있었습니다. 그 수도권 일원의 모든 지방청에 배속된 경찰 편제를 다 바꿨어요. 그래서 신속 기동부대, 신속 순찰대를 따로 편성해가지고 지방경찰청장의 지휘권은 없이 용산으로 5분 대기조처럼 직결하게 편제를 다 바꿨습니다. 실제 바꿨습니까? 네. 그 이유는 혹시 국민들이 용산 포위 대비 계획이죠. 와. 그래가지고 이게 서울경찰청장 추진으로 비밀 프로젝트가 수행이 됐는데 주로 인력을 뺄 데가 없으니까 수사, 그 다음에 정보, 외사 이런 게 이제 지방청에 많잖아요. 거기 인력을 빼서 별도 부대를 창설해가지고 얘들은 딱 상황이 떨어지면 지방경찰청장 통제에서 벗어나서 용산으로 직결하도록. 본청장 지시에 의해서 일사불란하게 그때는 지방청장이 자기 휘하 병력에 대한 지휘권이 없어요. 자동 배속되도록 그러면은 시행규칙을 바꾼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경찰청 운영규칙입니까? 그거는 여러 가지 다 걸쳐 있는데 예.
그 프로젝트가 완성되면서 동시에 경비계엄 계획도 다시 손본 걸로 알고 있어요. 경비 계엄 계획을 손봤다. 예. 근데 그게 언론에 보도된 내용입니까? 오늘 처음 말씀하시는 겁니까? 언론에 이런 보도 나간 적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말씀은 그러니까 이게 아니, 갑자기 제가 드는 생각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계엄령을 검토했다. 그거는 약간 달라요. 예. 그거는 이제 뭐 국회를 점령하고 방송국을 점령하고 예. 완전히 12.12 사태 같이 예. 완전히 쿠데타 모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보다 한 단계 낮은 거. 낮은데 경찰을 어쨌든 총동원해서 경찰을 군이 지원하는 예. 이런 형태의 새로운 체제 정비. 아까 용어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경비계엄이죠. 경비계엄이라는 단어도 굉장히 생소한데 그런 있어요, 단어가 있는 법에. 거예요. 경비계엄이라는 있는 것은 경찰들을 통해서 계엄에 준하는 상황으로 군이 경찰의 그 치안 능력 부재를 지원하는 것이죠. 아니 근데 듣자마자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이거 벌써 다 끝난 얘기. 아니 끝난 얘기라는 것은 그렇게 지금 대통령이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은 그러니까 용산 포위 시위대. 그러니까 이제 집무실 이전하고 이제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예. 과거에 청와대는 경비가 수월했다고. 예. 촛불 시민들이 그 앞에 몰려갔지만 뒤에 산이라 한 면만 방어하면 되는 거예요. 길목은 2개밖에 없어요. 삼청동하고 효자동밖에. 용산은 어떻죠? 다 뚫려 있죠. 다 뚫혀 있죠. 예. 유사시에 이거 어떻게 경비할 거냐고. 이거. 야, 근데 그런 거를 언제 지금 경찰청에서 그런 내부 점검과 그 규정 변경을 했죠? 총선 직후에 다 됐습니다. 총선 직후에. 준비는 그 전부터 했죠. 그러면 이제 총선에서 참패하고 실제로 백석도 못 건질 상황에는 이렇게 이제 아니 뭐 의석수하고도 관계는 있겠지만은 그것보다도 지발이 먼저 저린 사람들이 누군가에 의해서 아니 그 이야기 좀 몇몇 부처를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 말씀하시면 이상민 이제 행안부 장관이 주도해서 이런 위험 사태에 대한 대비를 그러니까 하자 이 이렇게 주도한 거는 이상민이 이제 감독했겠지만 서울경찰청장이 주도해서 이루어진 프로젝트이죠. 경찰청도 아니고 서울경찰청이 네. 그럼 경찰청장 동의를 받아야 될 겁니다. 지방청에 있는 사람을 자기가 지금 지휘를 하려면 여기가 책임자가 된 거죠. 책임자가 된 것이고 그 내용은 여러분들께 처음 김종대 의원이 공개하는 것이지만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실제로 그러니까 대규모 시위가 발생할 걸 대비해서 대통령이 저런 준비를 했다는 것인데 우리가 지금 이 사태를 바라보면서 저도 여러 가지 만감이 교차하는데 그 어떤 대통령이 개입하고 모든 어떤 광란의 판이 깔려지면서 상황이 바뀌는 걸 우린 봤거든요. 예. 전 일경 감전된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동안에 왜 이걸 못 느꼈냐 하면은 조각조각 정보를 받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대통령이 직접 개입한 물증이 안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하부 단위 위주로 바라보는 습관이 생긴 거라고.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대통령이 이렇게 짧은 시간에 많은 통화를 하고 그 직후에 박정원 대령 보직 해임, 그 다음에 사건 기록 회수, 항명 수계 이권이 이 짧은 시간에 가능했다는 게 전율이라고. 네. 그것도 전율이지만 이거는 초현실적 상황이고, 예.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자기의 위신과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짓을 할 수 있는지를 우리한테 드러내 보여주는 하나의 이제 8월 2일 상황에 대한 그림들이 맞춰져 가서 이제 실체가 나타나서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전부. 자, 그런 일이 일어날 것 또는 그런 준비가 드러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누군가 그 계획을 세웠으면 김정대 의원이 올 최초로 폭로 공개하는 것이지만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니까 거기에는 여러 사람이 들어갔을 것이고 그거는 뭐 아직까지 추가 취재를 해봐야 알지. 우리도 이렇게 경찰 편제가 바뀌고 이러는 거를 왜 이렇게 된 거냐 하고 예. 알아보니까 그런 것이죠. 야. 그러니까 누가 지시했는지야 모르지. 거기도 과잉 충성하는 차지철 같은 놈이 있을지 그건 모르는 거죠. 왜냐하면 제가 충격이라는 표현을 두 번째 쓰지만 오늘 말씀하셨던 내용 자체가 갖고 있는 의미가 가히 충격적이다라는 생각이 이제 드는 것은 그 과정에서 실제로 충돌이 일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과잉 경호 과정에서 국민들과 충돌이 일어나면 이게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거. 그때도 법 집행을 원칙대로 하겠다. 그래서 집회 시위 관련된 위반 사항은 엄중하게 조치해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지금 머릿속에 막연하게 상상하는 그 불상사가 생길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런 가능성을 시뮬레이션 하지 않았을까. 뭐 충돌이 일어난다고 난 단정적으로는 얘기는 안 하겠어요. 뭘 검토했는지 모르니까.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조금 배경 지식으로 봐야 될 건 뭐냐면은 첫째 용산으로 옮기면서 대통령이 무방비 상태에 노출이 됐다. 이거를 권력이 뒤늦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자, 이게 첫 번째고. 그 무방비에 노출된 마치 벌거벗은 임금님처럼 된 윤 대통령의 스트레스가 유달리 심해서 자기가 격분해서 지시한 것이 이행 안 됐을 때 느낀 충격이 대통령이 제일 컸다. 본인이. 네. 이 부분도 지금까지 드러난 정황으로는 추론이 가능한 부분이고 그 뒤에 초현실적 상황이 벌어졌다. 그런데 지금은 그로부터 한 10개월 이상이 지난 시점이고 이제는 거꾸로 국민들 심판 내지는 그 진상규명 여론이 더 높아진 상황이에요. 이때는 지금은 방어 모드로 바뀐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기까지 흘러오는 과정이 우리가 왜 이런 전반적인 걸 놓치느냐 하면은 자꾸 부분을 보고 오늘은 박정훈이 어땠다, 김계환이 어땠다, 유재현 법무관이 왔었다 이러면서 그거를 이렇게 전체를 전망을 안 하고 이 빨대로 세상을 봤던 거죠. 네. 그러니까 그거는 잘 보일지 몰라도 옆에 연관하고 좀 이어지지가 않다가 우연히 통화 기록이 모든 걸 말해주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걸 볼 수 있는 분이 실제로 대한민국의 김종대 전 의원밖에 없습니다. 뭐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은 과찬이시고. 아닙니다. 언론에 나오는 내용 하나하나를 퍼즐로 일일이 다 맞춰서 종합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쉽지도 않고요. 오늘 이렇게 정리를 해서 말씀 주시니까 임성근이 왜 로비를 했느냐는 것은 제쳐놓고 나중 문제고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극대노하는 과정에서 하루 만에 어떤 일이 벌어졌고 그것이 실제로 어떤 상황을 만들었고 또 방어 모드로 가면서 총선 전후에 경찰은 어떻게 하면서 혹시라도 있을 대규모 소요 사태에 대비를 했다 이런 것을 말씀 주신 걸 보면 그 설명은 김종대 전 의원 외에는 대한민국에서 할 수 있는 분이 없습니다. 그래. 국방 아니, 전문가로 이걸 그러니까 할 수가 있는 게 아니죠. 자, 경찰 편제 개편은 제가 현직 경찰관을 직접 취재한 겁니다. 예. 문건으로도 받았어요. 예. 언젠가는 제가 활용을 할 겁니다. 지금 단계는 너무 빨라가지고 얘기는 안 하지만은 그 현직 경찰관이 저한테 이렇게 그 알기 쉽게 써준 게 있어요. 그분 지금도 근무 중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제가 전부터 이렇게 봤을 때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는 건 뭐냐 하면은 이 정권의 스트레스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네. 스트레스. 그러니까 외로움과 굴욕감에 젖어 있어요. 네. 그리고 가끔 두려움에 떨기도 해요. 가끔은. 이런 것들이 응축된 정권이에요. 그러니까 소통이 잘 안 돼요. 근데 국민들이 느끼는 오히려 좀 폭정 같은 느낌, 포악하다는 느낌이 드는데 말씀하신 거는 외로움, 굴욕감, 두려움 이런 것들 그런 감정들이 심해요. 심하다. 나쁜 감정이죠. 예. 그런데 이거를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게 제가 이제 대학에서 국제정치학의 구성주의란 이론이 있는데 그게 지도자는 왜 비합리적으로 결정하는가를 연구하는 분야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이해가 되는데 합리성이 결여되는 게 어디서 나오는가를 연구하는 그래서 약간 정신적인 측면을 많이 본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그 사례가 되는 건데 이 정권이 갖고 있는 어떤 취약한 정신력, 취약한 어떤 철학의 빈곤에서 나오는 그 독특하게 취약하고 트라우마나 아니면은 두려움에 줄 수 있는 정신을 묘하게 박정훈 대령이 자극을 해버렸어. 네. 그걸 아주 정확하게 자극을 해버린 거야. 물론 다 의도된 건 아니야. 응? 분석이
정말로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이어집니다. 연결되고요. 이때 대통령이 이거를 이런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한 거예요.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 말씀은 엄청나게 강해 보이기도 하지만 한쪽에서는 컴플렉스가 너무 강하고 커서 이런 것들이 조절 못하고 터져 나와서 정말로 전혀 예상치 못한 초현실적 이런 사건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제가 댓글 좀 꼭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데요. 강철 이빨 김종대 뭐 이런 것은 제가 호시우행님 글 주셨는데요. 이분께서 와 이거 정말로 중요하고 큰 사건이다. 이런 말씀을 주고 계셔서 야 우리가 이게 지금 어떻게 이 상황이 이제 진척될지 여전히 이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지만 이게 이제 앞으로 펼쳐질 상황으로 보면 국회에서 이제 특검법 가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야당과 여당이 이제 손을 잡을 상황이 올 수도 있고 좀 전에 말씀하셨던 이 내용은 22대 국회에 진입하는 국힘 의원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야 이러다가는 정말로 가면 갈수록 큰일 나겠다 이런 데 충분한 소재가 될 것 같은데 특검이 지금 이제 진행이 되면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자 특검을 발의했습니다. 그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을 하지 않습니까? 그 뒤에 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아니 그 일단 부분으로 다시 가지 않습니까? 의결할 때까지도 원구성이 어떻게 되는가를 또 봐야 그 예. 시기도 지금 법사위원장 문제도 있고 그런 문제도 다 봐야 되니까 지금 스케줄을 얘기하기에는 조금 빠른 느낌이 네. 좀 들고 그다음에 일단은 국회 내에서 어떤 또 물리적 충돌이나 동물국회가 될지도 모르는 거고 이건 어떻게 이제부터 판을 짜나가야 될 부분이지 우리가 법적인 절차로 얘기하면 뭐 3, 4개월이지만 그게 지켜진다는 보장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럼 어차피 올해는 또 연말 정국 정도가 어떤 거 파란이 일지 않겠느냐 이런 정도 예상이지 이게 그 이상을 볼 수 있겠어요? 알겠습니다. 지금 김종대 의원 말씀은 올 연말까지 이 상황이 갈 수 있다는 전제로 하나하나 사건을 살펴봐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생방송으로 보내드리는 김종대 레이더 오늘도 5,100분의 동시 접속자가 이 방송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90만 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스픽스입니다. 여러분 2,500명 정도가 부족한데 이번 주말 지나면서 반드시 90만 명 돌파할 수 있도록 구독, 좋아요 해주시고요. 지금 구독해 주시는 여러분들도 공유를 통해서 김종대 의원이 오늘 최초로 밝힌 경찰청 내부 문건과 관련된 내용 함께 들을 수 있도록 알려주시면 또 구독자 늘어납니다. 그리고 좋아요 누르지 않으신 분은 좋아요 눌러주시면 또 많은 분들이 볼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스텔킹님, 거시아님, 슈크림님 그리고 윤설님, 청지, 개병님, 김경철님, 하늘님 여러분들이 좋은 의견 주셨는데요. 방송 중에도 저는 계속 보면서 김종대 의원께 여러분들의 의견과 질문 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곡신불사님도 감사합니다. 와 김종대 의원님 천재 같아요 했는데 김종대 의원의 이 천재성이 진실을 밝히는 정말로 중요한 횃불이 되고 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정상화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국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한 번 더 생각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고요. 김종대 의원께도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네. 다시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지금까지 생방송으로 보내드렸던 김종대 레이더입니다. 여러분 행복한 밤 되시고요. 그리고 제 오른쪽에 나오고 있는 경성한우 대구에 계시면 꼭 찾아보시고 정말로 값싸고 질 좋은 한우 여러분들께 먹을 수 있는 기회를 경성한우 주고 있으니까요. 많이 찾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